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에서 충청권에 이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과반 3연승을 차지했습니다. 64만 표가 넘는 국민선거인단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할지 오늘 발표될 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스스로 신원을 밝힌 가운데 진실 공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보자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홍준표 의원 간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도 욕설 논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대선 준비 소식부터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이 한창입니다. 어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반 3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소감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역시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남은 일정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 이낙연 후보는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걱정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반 3연승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과반 이상의 어떤 득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64만 명의 슈퍼위기 결과가 나오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어떤 흐름이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50%를 상회하는 과반 이상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대세론의 어떤 형성으로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이제 쉬운 조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추석 밥상의 머리에 상당히 이제 하나의 화두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곧 이어서 이제 벌어질 호남 순회 경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호남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수도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번에 오늘의 순회 경선, 오늘의 선거인단 결과가 호남의 순회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네. 호남의 경선 결과가 수도권 영향을 미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잘 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1차 선거인단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64만 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투표율이요. 온라인으로 한 것만 집계를 해봐도 70%를 넘었어요. 70%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으니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도움 되겠습니까? 유리합니까? 그게 선거인단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 당원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는 권유에 의해서 자기가 선거인단에 등록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미국식 제도인데 아주 좋아요. 64만 명인데 결국은 그때에서도 기억납니다만 각 캠프에서 엄청나게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맞아요.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조직에서 많이 갔을 거다. 자기 조직에서 끌어들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64만 명에서 70% 심지어는 75%에 간다면 48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의 제일 목표는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48만이면 24만, 50만이면 25만. 네. 거기서 묻고 자기가 30%로 올라선다면 호남 가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두 분 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재명 후보가 20만 표를 넘느냐. 한
50에서 20만 표.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약 15만 표 이상을 받느냐. 표 차이가 5만 이하로 줄어들면 저는 이낙연 후보의 계산법이 먹힐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벌어지면 호남에서도 안 되겠다고 싶으면 추석 이후에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에게 큰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측 캠프 측의 의견 좀 들어보면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은 뭐 이긴다기보다는 10% 내외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추격세를 보인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대구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건요, 변호사님. 의원, 국회의원도 해보셨지만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수의 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낙연 의원만 이 사퇴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동산 논란이 있었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두 개가 맞물리면 뭔가 이 전국에서 뭔가 좀 논란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올해 내로 이게 그 두 분의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국회의원 선거도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의미가 있죠. 이낙연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석 이후에 민심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호남 민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자신의 정치적 결단이잖아요. 이 부분이 부각되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낙연 후보의 그 의원직 사퇴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네. 이제 다시 주제로 나오면 살펴보게 되는데 윤희숙 의원은 이 두 분 다 사실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 전에 뭐 옛날에 이제 20대 때도 손혜원 의원, 뭐 민병두 의원 이런 분도 개인적인 문제로 의원직 사퇴 얘기하셨지만 뭐 방을 빼거나 그리고 그 보좌진들을 해촉하거나 이런 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그에 가까운 아주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본인들의 앞으로의 정치적 향방과 관련되는 그런 이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관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개인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를 좀 빨리 처리해달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그런 당과 관련된 메시지보다는 그냥 개인과 관련된 메시지 같아서 이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를 각 의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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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 TK 경선에서 깜짝 3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제 추 전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고향 대구에서 우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종합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3위로 오늘 올라섰고요. 3위를 고수하는 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3위가 점점 의미 있는 순위 변동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원동력이 뭐였다면 윤석열 총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네, 뭐 지금 들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제기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도 했어요. 뭐 이제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좀 TK 쪽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작용을 한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아, 했다고 그러세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상 이제 뭐 대구, 경북이 네.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지를 얻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에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급등 지지율의 투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 이것이 맞았다.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돌면서 권리당을 중심으로 지지가 아주 갑자기 몰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윤 갈등의 하나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15% 급등 거기다가 이제 3위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저는 일정 부분 추세선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의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연루됐다 뭐 이런 증거는 전혀 없지만 네. 검찰이 그런 어떤 고발장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손준성 검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혹 제기는 일정 부분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지지 형성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4위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3위에는 원래 정세균 전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사퇴를 하고 뭔가 이 합종연행 비슷하게 다시 이 판이 꾸려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6분이 완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사퇴할 수는 있겠지만 합종연임이라든가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군요. 저는 이것이 가능성이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이분들 몇 명이 합쳐서 50%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서 50%가 넘는 과정 속에서 단일화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인 차원의 흐름을 할 그런 어떤 정책 계산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국민이 보기에는 잔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번 주 주말 경선 결과 분석해봤고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1차 선거 인단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야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가 채널A의 실명을 밝히고 의혹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 씨입니다. 네, 조 씨는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도 공수처가 전화를 걸어와 빨리 협조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경찰 보호를 요청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에 이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리라면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는 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보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라며 그동안의 신고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검찰 신고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들에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공익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부장을 직접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때 차관을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라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몇 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대검 절차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 다음 날 공수처에도 자료를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자마자 해줄 수 있으니 빨리 좀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조 씨는 공수처는 대검에서 어떤 자료 뽑아가면 우리도 하고 이 자료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똑같이 한 발 한 발 가려고 그러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조 씨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역공을 펴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일정 되면 밥이나 먹자 그런 거였다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일 때 조 씨는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때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은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캠프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게이트입니다. 망령 같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주기 정치 공작 선봉에 서 있는 뉴스 매체에 제보를 한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이 과연 일반적인 만남일까요? 내일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박지원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제보자가 누구냐 저희 언론인들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이 진실게임.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그때쯤 제보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때쯤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이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가 지난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 매체 기사가 나오면서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의 배우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제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장제원 총괄 실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정원에서 대선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박지원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박지원과 저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수양딸, 뭐 정치적 네. 수양딸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시청자들께서 아니 88년생과 42년생이 어떻게 수양딸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조성은 씨가 보면 이렇게 그 롯데 호텔에서 밥 먹은 것도 이제 사진을 올려서 알게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이제 SNS에. 근데 그 전에도 글을 올린 걸 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성과물들을 기꺼이 살펴봐주고 애정 어린 조언과 두 팔 걷어붙이며 본인 일처럼 도와주시는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쓰니까 그 밑에 박지원 의원님이 그게 나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SNS에 네, 나와서 확인이 돼요. 발췌해서 네. 말씀해 주신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본인을 살펴봐 주시는 분이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직접 쓰셨겠죠. SNS의 계정에 박지원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게 나야 이렇게 돼서 캡처가 돼서 이것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끌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 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제보자가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밝혔잖아요. 공익신고자라고 신분을 해놓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제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 본인은 사고라고 주장합니다만 뭐 제보가 있었는지 뭐 사고가 있었는지 언론에 이게 알려지고 나서 그게 7월 21일인데 8월 11일 날 저렇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박지원 원장님이 또 이 확인을 하니까 뭐 통화도 자주 하고 뭐 때때로 만난다 뭐 관계를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라는 거.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조언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사실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국정원이라는 아주 최고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시피 고발 사주 의혹에서 갑자기 국정원도 나오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름도 나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래서 관련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는 원래 가까운 사이고 자주 만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사실이야 진실이야 뭐 두 사람 알겠죠. 박지원, 조성은 씨가 알겠는데 타이밍은 좀 어색한 타이밍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 지금 뉴스버스의 취재 후기를 보면 7월 20일 날 캡처 화면을 조성은 씨가 기자한테 보내거든요. 네. 7월 20일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뭐 그전에 작전은 없었다는 것을 만약에 그 취재 후기가 맞다면 되는 거고. 근데 그다음 보도 나간 게 9월 첫 2일이에요. 8월 11일은
적어도 제보라기보다는 기자와 만나서 뭔가 지금 수상함을 발견해서 화면 보낸 이후에 그리고 첩보도 나가기 전이니까 네. 의심을 한다면 굳이 이런 거죠. 야, 말은 안 하지만 아니 원장님, 뭐 대표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보를 네가 자료를 보내라, 취재에 응해라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최대한으로 박지원 원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에요. 예, 추론이고 의심이고 지금 아무것도 근데 밝혀진 것이 제가 없는 볼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거는 그러면은 자 우리 흔히 공작이라 할 때는 뭡니까? 조작과 왜곡이 들어가요. 조작.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곡. 없는 사실을 넣거나 빼야 돼요. 있는 사실을 빼거나. 근데 박지원 원장이 그랬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그 타이밍 때문에 적어도 7월 21일과 9월 2일 사이에 8월 10일이라는 그 시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저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장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근데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안 자체는 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긴 하지만 사안은 원래는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검찰 측에서 어떤 검찰 인사가 만든 공소장이 이런 고발장, 이런 관련된 검찰의 문서가 당으로 흘러들어서 정말 그런 고발 사주를 했느냐 이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미래통합당에 넘겨서 그것을 고발하게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권의 사유와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되는 겁니다. 본질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박지원 원장 얘기 나온 부분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고발의 어떤 사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주체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지원 원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원장이 이 문제에 개입하려면 사실상 뉴스버스 기자를 이 조 부위원장이죠. 전 부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버스 기자들을 만난 시점은 6월 말 그다음에 그 캡처된 화면을 준 것은 7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8월 11일에 만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미 다 돌고 있고 기사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만난다? 이 시계열상으로 본다 그러면 조작이라든가 여기에서 박 전 원장이 개입해서 뭔가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정원장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국정원장의 이 동선은 굉장히 확인이 되기가 힘든데 그 부분도 확인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논란입니다.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 국정원장의 동선을 어떻게 알까? 예컨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지금 조성은 씨가 여기 캡처해가지고 올린 거, SNS에 올린 거는 그 어떤 호텔에서 찍은 그 장면인데 그거 외에 거기가 어디다, 누굴 만났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국정원 내부에서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흘러나왔다는 것도 재미있는 좀 관심 가는 대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정보위를 했었는데요. 정보위 위원을 했었는데 이 롯데 호텔은 좀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제 거점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고 이제 호텔에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 호텔이에요. 롯데 호텔에도 뭐가 하나 있어서. 근데 좀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가 여러 번 됐어요. 롯데 호텔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원세호 원장 때도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기밀이 유지되는 건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언론에 이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서 이 부분 캡처된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모모야마 같아요. 제가 보니까 38층이 모모야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아마 이 식당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국정원 내부에서 나왔다고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님 얼굴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박지원 원장님 식사를 하시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많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도 여기 식당으로 들어가시고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부 정보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취재가 된 사안이고 언론 보도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취재가 됐고 뭐 어떻게 그 소스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뭐 그 언론사들은 알고 있겠죠.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뭐 방향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의혹 단계이고 일부 캠프의 주장일 뿐이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성은 씨는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대검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공수처에도 이 공익신고라는 것을 보호받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또 13일 내일은 권익위에도 이 공익신고 부분을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좀 공익신고자인 점을 강조하고 보호받으려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불안감이죠. 지금 이제 조성은 씨에 따르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한해서만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또 검찰에서 뭔가 사안이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을 때 자기 보호막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어떤 우려감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수처에게도 자료를 보내고 공수처에서도 이제 이 공익제보자의 어떤 신고자의 신분을 인정받고 내일은 또 이제 권익위, 우리가 이제 통상 권익위 결정권이라 그러잖아요. 네. 권익위에서까지도 그 신분을 보장받음으로 해서 신변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혼자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하루에 400통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들은 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이 공익신고자 이 조성은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과 딜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도 잘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권익위가 이제 공익신고의 어떤 주체라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대검에 갔다 여기서 공익신고에 대한 어떤 지정을 받게 원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성은 씨가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검찰이라든지 조직 편제나 어떻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좀 아는 눈치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기자를 통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했더니만 한동수 부장은 왜 권익위 가라고 그랬더니 그 자기가 우기다시피 해서 가서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공익신고자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법에 돼 있더라고 보니까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한테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의 최종 권한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대검에서도 할 수 있겠다. 서둘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은 가지만 본인이 조선 씨가 가서 뭐 아주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네. 그까지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 다시 권익위도 간다, 뭐 또 공수처도 다 갔다. 지금 정확히 상황이 뭐냐면 이분이 단순한 캡처 화면만 제출한 게 아니라 그 핸드폰. 텔레그램 대화방이 들어있는 핸드폰 자체를 대검 감찰부에도 내고 거기서 다 이미징을 다 뜨고 돌려받은 뒤에 공수처에도 다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관에서 수사기관, 대검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포렌직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보면 앞서 저희가 유주윤 기자가 보도한 거에서 보면 공수처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고 또 대검에 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짜 이렇게 대검에서는 뭐 권익위로 가라고 얘기도 나왔지만 본인이 우겨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언론과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 사안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한동수 감찰부장을 만난 건 특이하죠. 정치권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직접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감찰부장과 딜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전화를 제출하면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렇다면 이걸 전화를 제출하면 이거 제출해가지고 바로 공익신고자로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왜 나흘, 닷새 이렇게 빨리 됐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공익 신고자를 이제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국민권익위에서 보통의 보호 조치는 다 정하게 돼 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한 달쯤 걸린다. 그리고 본인들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대검에서 공익 신고자로 이렇게 완료됐다 이렇게 문자를 돌렸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검찰발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 공익 신고자의 지정 그다음에 그 뒤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정하고 이런 태도를 취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이렇게 하는데 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버스의 한 기자와 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다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7월 달에 와서 그 캡처의 사진을 하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예컨대 이것을 내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제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캡처한 것을 그쪽 이제 기자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버스 기자가 사실상 이게 어디서 온 거지라고 해가지고 그 관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법조인들이죠. 법조인 명부를 전체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명이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손준성.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검찰에 있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성은 씨 같은 경우 이게 사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본인의 어떤 의지보다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검찰의 고발 사주의 하나의 흔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화를 의혹 제기를 이제 하게 시작하면서 본인이 뭐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검에 가서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공익 신고자로 이제 처우를 받고 뭐 등등의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공익 신고자는 보호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이게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공익 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라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더 신기한 건 본인이 기자회견, 김웅 의견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알려줬잖아요. 공익 신고자로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모두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름을 알리고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공익 신고자로 보호 조치가 이제 일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서서 얘기를 하시는지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조성은 씨께서 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성은 씨가 SNS에 남긴 내용을 저희가 또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애초부터 이미 조작 타령,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 등등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다. 이렇게 어제 본인의 SNS에 본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좀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는요. 빠르면 오늘 다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 했는데 너무 거세게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숨고르게 들어간 양상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뭐 재집행할까요? 공수처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게 다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김웅 의원실에서 보좌관들하고 다들 이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거짓말 한 것이라든지 김웅 의원의 허락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그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달려와서 이렇게 막으니까. 네. 근데 적어도 공수처가 저는 뭐 수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워낙 궁금해하고 빨리 하라는 압력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공수처가 밝혀낼 수 있느냐는 저는 능력 면에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능력 갖고는 현직 검사인 송준성 검사 출신 국회의원 있더라도 밝혀내기 힘든 저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불신이 좀 사실이 있어요. 개인적 의견을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 보니까 부장 검사도
판사하시다가 변호사하시다가 이번에 또 채용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수사관들이라도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이나 경찰의 수사 경험이 있던 분들로 채워져 있을 텐데 이 정도 사건에서 작은 흔적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요. 특히나 송준성 검사의 대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 이미 보도가 난 게 며칠 지났는데 흔적을 있었다면 남겨놓았겠냐는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김 의원 방에 가서 뭐 하든 말든 저는 뭐 그래서 한데 조금 좀 조급하고 능력 면에서는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감히 좀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웅 의원이 뭐 저희가 어느 쪽에서는 지금 다 비난받고 이제 별로 옹호하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요. 김웅 의원도 사실 자신의 자택이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데는 협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는 뭐 혐의가 있고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 당할 게 있으면 당해야죠.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법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죠.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요. 지금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라든가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법관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두 사람 다. 네. 근데 지금 이 공수처의 검사랑 수사관을 불법 수색죄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불법 수색죄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수사 과정에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가 엄정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이렇게 얘기할 때 수사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독직 폭행 1심 유죄 나왔죠. 그런 것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PC도 특정돼 있고 그리고 이거 고지를 제대로 하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네. 되는데 야당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런 부분은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굉장히 강하게 불법적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거를 뭐 정상적인 절차로서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담당 검사가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오히려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공수처 대변인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발표한 부분에 본다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김웅 의원실이라든가 국민의힘당 측에서는 이게 벗어난 범위 속에서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키워드를 넣고서 지금 찾아보고 있다라고 한 30개 정도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이게 그렇죠.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3월 8일 날 이 4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고발장 넘어온 걸 보면 네. 그거는 이제 최강욱 의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가장 핵심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그 인턴 확인증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분명히 혐의가 있다라고 한국 사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김웅 의원실도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범위 규정했을 텐데 그걸 또 넘어가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은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분명히 본질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고발장을 넘겨서 실질적으로 고발을 시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일정 부분 지금 야당이 고발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검찰에서 작성돼 가지고 넘어온 건지만 확인하면 사실상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이랑 차량의 압수수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협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나 압수수색 못 받겠어 이런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최강욱이나 몇 가지는 제한돼 있지만요. 조국, 정경심, 추미애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추미애가 왜 나오겠어요 여기서. 추미애 전 장관하고 관련돼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캡처하고 촬영해서 불법 수색죄로 고발을 했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주주의가 이 정도 되면 절차적 정의도 중요해요. 김웅 의원 압수수색 받을 일 있으면 어디든지 다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렇지만 영장에 정해진 대로 아니 저렇게 야당 국회의원조차 저런 일을 당하면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꼭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의원 자체가 지금 준항복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법원이 준항고장을 인용할지 말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사안 관심이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실 앞에는 3인 1조, 4인 1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인지 저희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계속 좀 살펴볼게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 이 사안은 검찰에서 야당으로 넘어갔느냐 이게 먼저 처음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이걸 건네받았는데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최초 보도 내용을 좀 부인하는 듯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진실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고발장은 도대체 누가 받아서 온 것이냐?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성은 씨가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 주장은 나는 전달하지 않았는데 고발이 8월 8일 날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4월 3일 고발장은 고발이 실제화되지 않았지만 4월 8일 고발장은 분명히 8월 8일 날 고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발장이 사실상 검찰에서 작성된 건지 그것을 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 그러면 보낸 건지 이 부분만 밝혀진다 그러면 검찰과 미래통합당의 관련성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강하게 반발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에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께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네, 굉장히 격앙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내 다른 주자들한테도 상당히 섭섭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된 게 뭐냐? 다시 처음부터 가봐요. 송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 김웅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고 그 가능성이 있다. 남아있다면 이 정도 했고 송준성 검사 자체도 작성했느냐? 아닙니다. 전달했느냐? 묵묵부답. 그러니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거다. 그럼 어디 갔느냐? 조성은 씨 혼자만한테 갔는데 그 어떻게 됐느냐? 4월 3일 날 보낸 고발장 초안 검찰이 만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그거는 진짜 최강욱, 황희석, 이사장 있잖아요. 유시민 씨 플러스 7명의 기자 플러스 제보자 지시 11명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보면은 당에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조성은 씨가 자기 핸드폰에 들고 있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4월 8일 날 고발장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넉 달 후인 8월 달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렇다면 적어도 입구와 출구는 사실상 내용은 특정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내가 볼 때는 앞부분은 좀 80% 뒷부분은 100% 확정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까? 송준성 검사가 보냈다면 그다음에는 송준성 검사가 정말 자기가 보낸 건지 작성자는 혼자인지 여러 명인지 그 당시 검찰총장인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는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그것은 송준성 검사가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순간 저는 일부는 좀 밝혀질 거라고 봐요. 그 여부. 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것과 연루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아까 저희 뭐 패널분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다 가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강제 수사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홍준표 의원이랑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윤 전 총장과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격앙된 반응 아까 후보 자체가 보였으니까요.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그렇죠. 게 다른 아니라요. 내용이죠. 네, 네네, 이제 그렇죠.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격앙된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지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이 당 내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당의 그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편승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 전 의원의 경우는 김웅 의원을 사실 사실관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이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은 관여, 묵인 이런 거 전혀 한 사실도 없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한테 물어봐라라고 하는 건데 김웅 의원은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주머니처럼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 관여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없는 사실을 입증하겠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유승민 의원이나 정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 이제 뭐 범죄에 연루돼서 구속된 경우도 있고 또 뭐 아주 가까운 참모도 다른 일로 네. 이제 수사받다가 네,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런 걸 다 아실 분들이 왜 저러시나 이런 섭섭함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유승민 의원은 김웅 의원을 공천해주고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한 내용 보면 다 기억 안 난다고 그 새로운 사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 내, 당 외부의 사람들이 주로 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열을 이렇게 노정할 건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원팀으로 가야 하니까요. 네. 이제 뭐 사실 이런 의견 지적도 또 의견 표명도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섭섭하셨나 봅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랑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여기에 연루된 게 아닌데 그냥 이 선을 그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이제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좀 뭐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이두화 의원이 이제 대변인을 하시니까 그런데 좀 저는 객관적인 보다는 좀 제3자 입장이기도 한데 보면은 이런 데문에서 지금 우리 당의 공식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당 전체가 나서서 왜 나 보호해주지 않느냐. 나만이 정권 교체 가능한데 정권 교체는 생각 안 하고 저쪽에서 여당에서 네. 한마디 한다고 날 공격하게 하라고 정색하면서 하는 건 좀 어색해요. 네. 제가 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나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왜 나서서 나를 다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김웅 의원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도 밝혀달라.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제 당 내부 인사와 관련된 게 있으니까 오히려 후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네. 당 내부에서 밝혀달라는 입장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번 하겠습니다. 네. 순서에서는요. 국정원 게이트 논란까지 번진 고발 사주 의혹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 1905년 황성신문의 언론인 장지연은 절규했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긴 슬픔은 5호 통제라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장지연은 당시의 2천만 동포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울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뛰어버린 집값을 보고 있자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흘렸던 땀은 어느새 눈물이 되고 맙니다.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4년 전 매매가로 지금은 전세도 못 구하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담한 대책이란 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난 4년간 남은 거라곤 검증 없는 임대차법 강행, 공급 시장을 통제해 초래된 거래 절벽, 잦은 조세 변경으로 양산된 국민들의 피해뿐입니다.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들마저 오죽하면 이런 평가를 내놨겠습니까? 하긴 대책이 나온다 해도 걱정입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경제수장의 말도 하루 만에 바뀌는데 대책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국가 내 국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의원님은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국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저희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 상당히 탄탄하고 홍두 3위, 홍백기라는 오명은 자초한 것 아닐까요? 오락가락 잘못된 대책으로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바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텐데 추석 밥상 민심은 또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재난지원금 주더니 못 받는 사람들 불만이 속출하자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겠다고 합니다. 돈 주고 비판받게 생겼으니 놀란 건 알겠는데 170석 거대 여당이 갑자기 야당 탓, 정부 탓을 하는 건 뭡니까? 재정당국과 야당과 이런 쪽에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그 정도 선까지 된 것인데 이런 논란이 있을 거란 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올해 내내 갑론을박 모두가 고민했던 겁니다. 줏대 없는 나라님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유체이탈만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오호 통제라. 비통함은 가실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불붙는 선두 경쟁입니다. 좀 전에 사실은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패널분들 말씀을 좀 제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야권의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를 좀 짚어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내용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패널분들께서도 많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변화부터 준비한 판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2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순입니다. 자, 윤 전 총장이 2.3%포인트 하락하고 홍 의원은 7.5%포인트 급상승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4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적합도 면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넘어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흐름의 어떤 변화가 지금 만들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더 준비한 이 조사를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이 32.6%고요. 윤석열 전 총장 25.8%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홍 의원이 앞섰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1강 독주 체제에서 2강으로의 구도 재편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구도가 1강에서 2강으로 된 거죠. 그럼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인데 지금 왜 그래 됐느냐 보면 따지고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의 4년 전과 다른 모습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이런 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실망 내지는 뭐라 그럴까 조금 불안감을 가진 계층 지지자층들이 최재형 후보를 대체적으로 생각했다가 거기로 안 가고
홍보 쪽으로 몰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오히려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저런 뭐 야권 후보 적합도라는 펑퍼짐한 표현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층 내에서의 윤석열, 홍준표의 지지도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거의 원탑, 그냥 굉장히 60% 이상 지지를 받던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빠지고 홍준표 후보가 저희가 그 수치가 저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틀의 흐름은 그랬다는 말이에요. 흐름은 그래서 그 대목을 오히려 좀 더 국민의힘 지지자층 내에서의 홍준표와 윤석열의 그 지지율 변화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선을 앞두고. 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간의 신경전 대단합니다.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왜 저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변호사님, 자, 윤 전 총장 측은 어설픈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올라탈 필요가 없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 본 이 여론조사 결과들도 이 고발 사주 의혹 굉장히 직격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고요. 두 분 다 한 명은 기억 안 난다, 한 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보자가 우리 당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김웅 의원도 우리 당에 있는 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박지원 게이트, 국정원 같은 외부의 세력이 개입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지 이 당 내부에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걸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을 일부러 엮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장점도 분명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가 또 촌철살인 이런 표현을 잘 하시니까 인상이 깊고 이런 부분은 네.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더 나오지만 다자 구도라든가 양자 경쟁력, 본선 경쟁력은 또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누가 본선 후보가 될지 그다음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이 상승세 속에서 여권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니까요.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성범죄 자백범이라고 논평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맨 처음 이제 법적 대응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뭐 법적 대응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교수님 신경전이 굉장한 것 같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때리는 데에는 지금의 어떤 이재명, 윤석열의 어떤 구도를 깨고 이제는 이재명 대 홍준표의 구도다. 이런 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공격한 측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강하게 대응이 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간다 그러면 진흙탕 싸움의 어떤 이미지를 또 덮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오늘 좀 이런 자제하는 SNS를 남긴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뭐 이 이후에도 이 SNS가 기준이 돼서 이런 어떤 조금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논란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정윤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히어로 영화로 준비했네요. 네, 히어로물의 양대 산맥인 마블과 DC 코믹스의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마블 신작으로 첫 아시아인 히어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샹치와 텐링지의 전설과 DC 코믹스의 유쾌한 히어로 영화 샤잠입니다. 네, 그러면 샹치와 텐링지의 전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인공 샹치는 텐링즈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온 아버지에게 킬러 훈련을 받다가 도망쳐서 평범한 주차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찾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하들에게 습격을 받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찾겠다며 아내의 고향을 침략하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샹치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I thought I could change my name, start a new life. But I could never escape his shadow. 마블 영화에서 아시아인 히어로는 처음이잖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아시아인 히어로가 주인공인 만큼 무협 영화나 쿵푸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무술 장면들을 실컷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에서 벌어지는 샹치와 악당들의 액션 대결이 볼만합니다. We are using literally every single inch of that bus and figuring out what we can do with it. 중국계 캐나다인 배우 시무류는 액션씬을 위해 하루 6시간씩 무술을 익히고 1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액션도 굉장하지만 사실 한국어 실력도 상당하잖아요. 네, 시무류는 캐나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서 한국인 교포 역할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CGV와의 인터뷰에서 가수 태양의 눈, 코, 입을 유창하게 불러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말간이 핀잎으로 나는 즐기고 가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죠? 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부록 영상인데요. 마블 세계관의 새 시대를 여는 작품인 만큼 기존 히어로들도 등장하는 영상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19년 개봉한 영화 샤잠이네요. 네, 어느 날 우연히 솔로몬의 지혜와 헤라클레스의 힘, 아킬레스의 용기까지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소년 빌리 베슨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으면서 점차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로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장면 보시죠. You have bullet immunity! I'm bulletproof. You're dead. 네, 보니까 굉장히 유쾌한 히어로인 것 같은데요. 네,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DC의 대표적 히어로죠. 배트맨, 슈퍼맨과 비교해서 샤잠은 DC 히어로 중 가장 유쾌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어른의 몸을 지녔지만 소년의 내면까지 사라진 건 아니어서 정체성 혼란 속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감독은 100번의 오디션 끝에 성인역 주연으로 제커리 레비를 선택했는데요. 능청스러운 연기가 일품입니다. 다만 히어로 영화에 소년의 성장기와 가족의 소중함 등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액션이나 웃긴 장면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소 지루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정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자, 모레부터는요,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주사를 같은 날 접종하게 되면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아니어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모레부터 이틀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미중 갈등,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 열립니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되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홍 앵커 요즘 뭐 일교차가 커서 낮에 덥던데 오늘 낮 기온은 어때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했지만요. 한낮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서울은 30도, 대구와 광주는 31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정말 늦더위 기승이네요. 그나저나 태풍 소식이 있던데 지금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4호 태풍 찬투는요.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엔 오늘 밤부터 비가 옵니다. 많게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태풍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날씨가 좀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일단 제주도는 한 주 내내 비가 오고요.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남부지방에, 수요일엔 영동지방에,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